예, 경제 침체 그리고 한일 등 국가 간의 갈등 그리고 여러 문제로 인해서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죠. 이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이 사기금융도 극성을 떨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성목 서민금융지원장, 서민금융연구소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성목 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민금융연구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민의 금융을 연구하는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민들이 자금을 좀 원활하게 조달해서 예.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음이 좀 쉽지가 않군요. 서민금융연구원. 또 FPSB 부원장도 하고 계셔서. 네,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회장을 하고 계셔서. 알겠습니다. 오늘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다 보니까는 오늘 그 기사를 보는데 이 재무설계사라는 것이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취소가 된 적이 또 있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한국 FPSB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제적인 그 공인 자격증, 국제 공인 자격증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요. 한 26개국이 참여해 있고요. 예. 이제 CFP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네. CFP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 이제 AFP 자격증이라고 준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준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그 취소가 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그 회복을 좀 시켜주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별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이게 취소가 왜 된 겁니까? 사실 그 재무설계사 이런 것 그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는 2년마다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일정 교육을 받고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한 분들, 아니면 시험 합격만 하고 인증을 안 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무슨 뭐 법적이라든지 윤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취소된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착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설계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중요한 건 재무 설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평생 그 재무 설계 아니면 노후 재무 설계. 지금은 이제 가계부채라든가 지금 노인 인구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이 재무 설계가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그 수요에 그 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국제 공인 자격증을 국내에 들여온 지가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특별 조치 형태로 간편하게 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 같으면 뭐 50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또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 교육만 받으면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이런 절차를 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험이 어렵습니까? 7과목인데요. 이게 저희들 지금 국내 여러 자격증들이 있지만 우리 재무서 AFPK나 CFP 이런 자격증처럼 체계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재무 설계가 아니고 그 나서부터 그 노후 죽을 때까지 아니면 상속 그리고 세금까지 모든 게 다 상담이 가능한 만능 그 마스터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따면 돈 많이 법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외국 같으면 이게 이제 10대 그 뭐랄까요 소득을 창출하는 어떤 그런 자격증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이제 좀 소비자 보호법이나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앞으로는 좀 그게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도 잠깐 이제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일본 사태가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주였군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의 자본, 특히 이제 금융자본,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소비자 금융, 서민 금융 쪽에서는 이제 대법권 쪽이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외환위기 이후에 네. 우리가 이제 이자자금법이 폐지되고 하면서 이제 들어왔던 자금들이고요. 지금 현재도 그 서민금융 쪽에 그 대부업권은 이익을 좀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돈을 빼서 가고 영업을 접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는 한 그러면은 뭐 안 나갈까요? 물론 그 자기 이익에 불합치하면 나가겠지만 예. 현재는 이제 돈이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일본계 대부업체 중에 이제 사나모니 같은 경우가 두 번째 업체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제 좀 그 이익을 이제 많이 못 내게 되니까 거기는 이제 신규 영업은 좀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한국에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일본의 그런 대부 자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금융 자금이 들어와 있는 것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글쎄요, 제가 뭐 최근에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 대부업체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이자가 워낙 높을 때 그 외환위기 직후에들 들어왔기 때문에 소액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국내에서 돈을 번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뭐 저축은행 쪽에는 뭐 이제 저축은행 쪽에는 SBI 저축은행 같은 데가 이제 뭐 한 1조 3,500씩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 정상화를 위해서 거의 정상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금융업이라는 건 이렇게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SBI 저축은행도 일본 계열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전에 그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계열을 거기서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뭐 몇백억 정도로 가지고 들어왔다가 지금 거의 한 조 단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뭐 대부업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영업 여건이랄까요? 금리가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뭐 러시앤 캐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수백억대 자금 가지고 지금 몇 조 원의 규모로 컸으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 대부업 쪽에 일본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은 시기적인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한국의 금융권 이쪽이 좀 돈을 잘 안 빌려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때 사금융 양성화 시킬 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사금융 시장이 되게 낙후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금도 투명하게 조달하는 게 아니고 유사수신 형태로 뭐 월 몇 부 줄게 나한테 몇 개라 뭐 해가지고 사채업 그야말로 좀 고전적인 막 사채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년 앞선 그 일본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시장을 많이 잠식당하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상황이 된다면 저희 뉴스 분석 시간에 한번 또 모시고 얘기를 또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본론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죠. 금융투자업이 무늬만 금융투자업인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융투자업을 하려면 이제 약칭 그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등록을 하든가 이제 자본시장법 11조, 17조에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요. 보면 그런 거 없이 스스로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늬만 금융투자업 아니면 짝퉁 금융투자업인데 이들로 인한 피해가 엄청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금리가 또 앞으로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금리가 떨어질수록 고금리를 이렇게 보장한다든가 고금리 유혹에 사람들이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그 무늬만 금융투자업자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사행성 또는 이 사기성 금융투자업, 이 금감원이라든지 이 정부에서 좀 많이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금감원에서 작년만 하더라도 한 780여 건 네. 적발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무인가 투자 중개업 관련입니다. 예. 그래서 무인가 투자 중개업을 하는 데들이 대부분이고 옛날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했던 거는 과거나 지금에 비슷한데 예. 주로 이제 광고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이 광고에 대해서는 그 홈페이지는 폐쇄시키도록 하고 광고에 대해서는 이제 삭제시키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감독원의 일만도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감독원에서 인허가를 안 내줬으니까. 네. 그죠? 등록도 안 받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감독당국이나 수사당국 모두가 같이 나서서 없애줘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광고 예나 그리고 이 피해가 얼마나 좀 심각한지 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지금 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상호를 이제 다 같이 쓰는 것들입니다. 그 상호를 대표자는 똑같아요. 전화번호 똑같은데 상호를 이제 똑같이 해가지고 뭐 심한 경우는 뭐 한 18군데 인터넷에 막 쫙 뿌립니다. 예. 그래야 거기서 이제 결국 자기한테 이제 다 모아지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광고 채널이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예. 뭐 유튜브라든가 뭐 우리 그 SNS 이런 것들 통해서 광고를 이제 이렇게 수단이 다양해지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제도권 업체 명칭을 도용합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에셋 실제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명칭을 도용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이 이제 피해 발생하는 것이 FX 마진 거래라고 합니다. 마진가요? 마진. 마진. 그 환율 차이. 예를 들어서 예. 제가 뭐 달러를 사고 엔화를 판다. 네. 그래가지고 차익을 얻는 이런 이제 그 거래가 2005년부터 이제 증권사에 도입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 그 개인들이 투자를 하려면은 사실은 선물 옵션 거래를 하면 이제 예탁금도 선물은 뭐 3천만 원, 옵션은 뭐 5천만 원 예. 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고도의 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예. 그러면 선물이 환율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자율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걸 예측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투협회 30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시켜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가 업체들은 뭐 선물 계좌를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50만 원만 내면 선물 계좌를 빌려준다 해놓고는 예. 고객을 유인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홈트레이드 시스템이라고 하죠. 네. 거기를 통해서 거래를 막 하게 합니다. 예. 돈을 넣고. 이게 뭐 선물 회사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치 진짜 그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이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금리가 낮아질수록 이런 피해는 그 극심하게 많이 생기거든요. 예. 전에도 한번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특히 유사수신 같은 거, 예. 뭐 고수익 보장한다. 그러면 혹하게 쉬운 게 이제 저금리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인가고 또 불법 투자이기 때문에 이 네. 배상 보상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현혹되지 않는 건데 투자자들이 유의할 사항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비정상적으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유혹하는 거, 뭐 투자 자금 같으면 매입 자금 같으면 제도권에서는 매입 금액의 4배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뭐 10배까지 대출해주겠다, 뭐 수수료를 안 받겠다 이런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예. 해외 그 FX 마진 거래업자를 소개시켜주겠다.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해외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예. 그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용하면 안 되겠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투자 전에 예. 정부의 진짜 인가된 업체이냐, 인가나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희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부 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피해를 당하더라도 네. 정부 인가나 등록이 돼 있어야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예. 무인가 업체를 이용하면 사실상 구제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퀴즈 보실까요?
어제 정답은 참의원이었습니다. 당첨자는 난혜원님. 오늘 퀴즈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해역으로 최근 국방부가 미국 측의 파병 요청 가능성에 대비 중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접속을 하셔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유튜브 채팅창에 정답과 메일 주소를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발해서 상품을 드립니다. 선물은 차트 패턴 도서로 준비를 했고요. 구독을 하신 분께만 선물이 발송이 됩니다.